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계속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당정이 버거운 전세 난민을 위한 명쾌한 해법은 없을까요? 당정의 재산세 감면 방안까지 전망해보죠. 의견이나 궁금증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재문 창조도시 경제연구소장, 이창무 한양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전월세 대책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대책 그리고 현상. 지금 재산세 감면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6억 지금 이하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서 무슨 부동산 대책 잘못에 대한 책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보다는 주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양도출입과세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방침이 달라지니까 3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현재 유지로 됐기 때문에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책임을 졌고요. 자, 이 재산세 감면안이 이제 지금까지 보도된 대로 보면 6억 이하 공시가 6억 이하에 대해서 0.05% 감면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정부가 곧 발표한다 그래요. 왜 9억 얘기도 있었는데 왜 6억 이하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을까요, 정부가? 글쎄요, 어쨌든 뭐 지금 주택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이 서울 네. 아파트 시장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뭐 또 그 중에 하나는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억 원 기준, 9억 원 기준으로 가면 네. 아무래도 조금 저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의 예. 좀 통제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또 그 다음에 뭐 재산세에 대한 어떤 뭐 과세에 대한 부분도 네. 조금 뭐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만약에 공시지가 6억 이하에 대해서만 0.05% 이렇게 깎아준다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00만 호가 현재 넘는 걸로 좀 나타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라는 거는 시가 실거래가로 따진다면 한 9억 원 정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가구가 혜택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중저가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이제 서민을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공시가액이라든지 어떤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가구에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주택 위주로 이제 재산세를 좀 강화하는 방향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 6억 이하로 이렇게 정해진다면 서울에서는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가구가 재산세 감면 혜택은 좀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6억과 9억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네.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시가액이 한 9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으로 따진다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네.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서울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거기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절반이나 감면폭이 그럴까요? 10억 이상의 이제 아파트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감면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도한 혜택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의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전체 가구의 한 절반, 90% 정도 되는 그 가구들이 이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좀 세부담을 줄이자라는 어떤 그런 복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뭐 강남 요지로만 친다면 이제 대부분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튼 공시가가 현실화됨으로써 세금 부담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공시가 현실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글쎄 어떤 면에서는 또 편법이죠. 이게 뭐 정식의 어떤 세율 조정이라는 게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방법의 어떤 그 재산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공시가 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이제 달성을 하고자 하는데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세율 자체가 지나치게 차별화되어 있는 구도 속에서 기본이 되는 공시 가격 자체도 차별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심각한 그 차별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재산세를 보유세를 올리고 그 거래세를 낮춘다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이 보유세가 갖고 있는 어떤 지방 공공재의 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제공에 대한 가치를 그 부담하는 어떤 구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뭐 평균적인 보유세의 어떤 부담의 증가라기보다는 뭐 가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시키고 예. 상대적으로 좀 자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그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게 사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보면 좀 반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원하는 가격 안정 효과라는 것도 같이 올라가면 사실 안정될 수가 있는데 예. 고가 주택에만 차등화돼서 막 세율을 올려버리면 결국 풍선 효과죠. 그러니까 차고가, 차저가 주택으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압력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그 주택 가격의 어떤 그 급등세가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풍선 효과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선택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결국 실제로 이제 모든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 재산세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뭐 과다한 금액의 어떤 가계 경제가 피폐해질 정도로 조세 부담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구간별로 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상승시킬 수 있는 한도가 있음에 또 불구하고 굳이 재산세를 이렇게 6억 원 이하의 그것도 0.05% 정도 낮추게 되면은 뭐 3만 원에서 뭐 한 20만 원 이 범위 예. 내에서 움직여진다라고 봐야지는데요. 네. 굳이 이런 그 생색내기라고 좀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 이런 정책보다는 뭔가 좀 실효성 있고 누구나가 좀 느꼈을 때 재산 세액 부담이 보유세에서 어느 정도 이건 타당성이 있다라는 예. 어떤 그런 이제 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과감한 대시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감한 대시가 어때요? 뭐이 세액 부담을 통해서 뭐 매매 공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편이고 이 문제는 이 전세랑 월세까지 번졌다는 거잖아요. 전세는 매물이 없고 월세는 너무 비싼 이런 상황을 대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글쎄요, 돌파구는 못 찾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못 찾아요? 예, 그럼 뭐 어떡하지? 돌아 나와야죠, 뭐. 기본적인 방법은 지금 돌아 워낙에 나온다. 뭐 너무 많이 그 습속을 헤매고 있어서 뭐 새로운 어떤 길을 찾기는 사실 힘든 것 같고. 어쨌든 뭐 지금 관련돼서 재산세나 공시가격 그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이게 뭐 전세주택이 자가주택도 됐다가 월세주택도 됐다가 뭐 서로의 어떤 주거 이동의 연쇄고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특이한 현상이 같은 주택을 자가와 차가가 같이 막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네. 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은 또 전세를 놓고 자기는 또 전세 살아요. 그래서 뭔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소유에 대한 부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결국은 임대 시장에 있어서의 주거 비용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되는 구도가 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도 이게 단순하게 어떤 매매 시장의 그 재산세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는 재산세의 어떤 임대 시장의 전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전세 시장은 또 다른 또 성격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전세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사실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워낙 전세난이 심각한데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좀 더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민의 고통은 심각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상당히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정책 당국자들의 네. 어떤 그 추상적인 그 어법에 좀 가끔 이렇게 화가 나고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정책 당국자의 입은 곧 현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책임감과 무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자, 지금 전세 시장의 현실화 대책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과연 있을까 예. 하는데 항상 반문을 해본다라면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장님도 시간이 좀 필요하면 시간이 여러 가지- 지나면 그렇죠. 괜찮아질 여러 거다.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동된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에 어떠한 전세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차 입법의 어떤 급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이것이 전세 대란이 월세 대란으로 이제 확대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본다. 무겁게 보고 있으니까 정책실장으로서는 말을 거둘 때에는 저는 반드시 근거와 팩트에 있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치화로 나타나서 이거를 한 1년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놓고 얘기한다라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지금 7월 30일 예. 국회에서 시행된 이후에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죠. 예. 네. 그럼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한 500만 가구가 임차 가구라면 이 임차 가구가 2년 단위로 지금까지 계약이 이루어져 왔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 500만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가 1년에 250만 가구씩 계약이 임대차가 갱신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예.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2년에서 4년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어떤 임차 가구의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차 시장에 혼선이 오고 위기의식이 오는 이유가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달라라고 말씀하는 거는 좀 그렇죠. 사실 우리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돼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이런 기간이 현실화,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왜? 절반 정도나 25%의 임차 가구가 동선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앞으로도 시장이 예측 범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수치의 어떤 이런 대비보다는 그저 이 말로만 발표를 하시니까 일반인 국민들 특히 이제 새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집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절박함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다소 떨어지는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발언을 말씀하신 거를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교수님, 그 정부의 입장은 그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전세 기간을 의무 기간을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뀔 때 처음에는 전세가가 급등을 했다가 5개월 정도 되면은 안정화되는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5개월이 안 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한가요? 판단이? 글쎄요, 89년도에 그 5개월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 있어서는 200만 원 주택 건설에 있어서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는 시점과 연결이 돼서 이제 공급 효과가 사실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안정되는 효과로 이제 접어진 거고 어쨌든 뭐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 네. 뭐 1년에서 2년 됐을 때 5개월 걸리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면 한 4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좀 그 정부의 논리가 좀 미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장난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장난스러운 말을 할 형편은 아닌데 상황은. 유튜브에서는 자료도 그 시장이 직접 워낙, 내가지고 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설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좀 궁한 그런 예.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번 실장 정치실장의 얘기도 이게 말이 저도 똑같은 게 불편하지만 참아달. 이게 불편한 문제가 아닌데 이걸 불편하다고 표현한다라는 게 참 저분의 생각이 어떤 걸까라는 좀 그런 좀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 전월세 시장의 문제가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어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에 대한 전세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월세 시장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규제를 받는 주택에 들어간 사람은 뭐 나름대로 혜택을 보지만 새롭게 집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동결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매물이 감소한다는 거. 나는 이사 가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상한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사 갔을 사람이 집을 찾기도 힘들고 지금 가격도 안정되고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거 이동의 연쇄고리가 어딘가에 막혀버리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구도라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매물은 줄어드는데 전세가는 폭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쉽게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보유 비용과 임대인의
운영 비용의 증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월세 상승과 함께 상당히 힘든 전월세 시장의 문제가 지속될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돌아가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대책을 만약 장관님이시라면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시겠어요? 장관님 저는 안 갔죠.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안 갈 길을 간 거라서 사실은 돌아와야 되겠네요. 돌아와야 되는 거고 이게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시장의 신뢰를 잃었어요. 네. 정부의 정책이.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뭐 그거를 5%를 뭐 10%로 네. 뭐 향상을 시키고 뭐 예. 기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언제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신뢰가 잃은 상황에서는 그런 그 단순한 단편적인 그런 어떤 조정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네. 완전히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네, 소장님 그래서 이 전세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미뤄진 상황이고 올해 재산세랑 보유세 내용이 먼저 발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전월세 시장은 잠재우지 못하는데 이 발표가 오히려 악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대책을 미뤘다라는 건 아직 시장이 파악이 구체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안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예. 또 섣불리 지금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가는 사실 휘발유를 끼얹을 수 있는 어떤 시장 상황이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담을 좀 증가시켜서 매물을 내놓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로 좀 보여지지만 네.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이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정부 당국자가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를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아 진짜 그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 네. 아닌지. 음. 그래서 이제 89년으로 한번 뒤집어서 예. 가봤더니 임대차법이 1년에서 2년으로 바꾼 게 1989년 12월 30일이거든요. 예. 근데 80년에 1989년에 예. 전세가 상승률이 서울이 23.7%가 상승했습니다. 법 시행 전이죠. 네. 그리고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12월 30일 날 바뀌고 그다음에 1990년에 이제 뭐냐면 실제로 이제 법이 시행되는데 6개월간의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전세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1990년에 한 16.2% 정도 전세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91년에 3.9%로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1년의 기간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법 개정되고 그다음에 시행 유예 기간 6개월을 거친 포함해서. 이후에 이제 법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인 1991년에 봤을 때는 1년 평균으로 해서 한 3.9%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간을 좀 갖고 있었지만 충분히 이제 그 기간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상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21대 국회 들어와서 누구나가 좀 어느 정도 이게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예. 그렇게 빨리 개정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렇죠. 또 국회에서 법 통과가 3일 만에 됐고 예. 그리고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효과를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그 앞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기간들은 조금 완만하게 겪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는 이제 말할 수는 제가 그 없다라고 말씀에 솔직히 한 가지 좀 드리면 예, 예. 굳이 89년도 90년 사항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러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뭐 1년 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9년이나 90년처럼 1년 뒤에 200만 호 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분당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예.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3기 신도시가 내년에 입주를 막 해서 뭐 연간 뭐 30만 원, 40만 원씩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예. 안정세가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차 것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늘린 것만으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정된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근데 같은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떠한 그 89년,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일기 신도시가 해서 예. 이제 5대 도시가 들어오면서 빠른 새로 이제 좀 안정이 되는 어떤 그런 국면을 나타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컨디션 상황에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뭐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적인 어떤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지금 당장의 어떤 전세 가격을
잡거나 월세 대책을 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전세난이 좀 더 가중된 이유는 3기 신도시의 어떤 사전 청약 6만 호분에 대한 어떤 거기에 청약을 받기 위한 어떤 대기 수요들도 전세난 가중에 일조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거하고는 조금 틀린 어떤 컨디션 상황이 좀 생겼겠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한 가지 조금 희망적으로 이제 좀 바라보는 건 뭐냐면 2018년에 예. 서울 지역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1.3%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마이너스 0.4%하고 2020년에 이제 2.5%로 예. 마이너스를 하면서 지금 한 뭐 58주니 뭐 60주니 이제 이런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상승폭을 보면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매매가가 상승한 폭에 비해서는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거죠. 여기에 좀 안정적인 전세 공급이나 어떤 이런 시그널이 확실하게 온다 그러면 저는 조기에도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공급 얘기하셨으니까 교수님.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로또 청약이다. 청약 일정이 어쨌든 남아 있고 생애 최초 공급도 오늘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분위기는 뭐 10억 로또를 맞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요즘 주거 안정에 뭐 효과가 제가 있다고 딸내미가 봐야 있는데 딸내미가 청약 받았으면 좋겠네요. 누구나가 바라는 거죠. 누구나가 네. 그런 어떤 청약 시장에 이 재고주택 시장은 지금 엉망인데 이제 분양 시장에 있어의 그 열기 자체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는 구도는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상황이죠. 근데 예. 그거는 제도적인 틀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냥 분양가 상한제라는 어떤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라는 게 크기 때문에 안 사도 될 사람을 사게 만들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는 기회를 줄이는 그런 특히나 이제 뭐 30대, 40대 연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 뭐 청약도 지금 그렇게 큰 문제지만 저희가 이제 전세난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월세도 덩달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월세를 찾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에 좀 밑으로 더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은데 실제 상황은 저는 어떻습니까? 전세보다 월세 상승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월세 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예. 뭐 특히 이제 부동산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에 월세화가 막 진행이 될 때부터 사실 예. 굉장히 장기적인 월세 지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때 한 2002년 말부터 해서 예. 월세 지수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문재인 노무현 정부 시기였죠. 예. 지금처럼 뭐 종부세가 도입이 되고 막 이러면서 강화된 종부세가 도입이 되면서 2006년 말부터 다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종부세를 완화할 때까지 월세가 20%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월세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전세 매매가는 네. 뭐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도 월세의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실 가장 크게 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는 게 월세거든요. 자산 대비해서 현금의 흐름의 어떤 강도를 조절하는 게 금리니까 월세는 안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수에서 다 나타나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114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최근 한 3개월간 예. 1.7%가 오릅니다. 월세가 지수를 보면 이렇게 안정되다가 뭐 100에서 놀다 갑자기 푹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입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예. 네. 재산세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함께 막 섞여 있는 거죠. 함께. 예, 그 그래서 부담을 월세 세입자한테 전가한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전세를 대신해서 임대인이 월세를 받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게 해줘야 되는데 싸게 해주지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도 비싸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임대차 3법 이외에 추가적인 월세 상승에 대한 요인이 시장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재산세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의 어떤 운영 비용의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오늘 얘기 나왔던 재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압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재산세를 올리면 그게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라는 거는 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 강도가 뭐 한 반반씩 나눠가든 뭐 나눠갔든 이런 구도가 되더라도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는 매매 시장과 이 임대 시장의 분리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 속에서는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뭐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 발표됐을 때 시장 영향은 당장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당장 뭐 영향보다는 이제 내년 6월 되면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겠죠. 일단 공시가격이 올해는 이제 80%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80%로 맞췄고 이제 내년엔 90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시가격부터 이제 현실화되게 되면 앞으로 3%씩 한 10년 정도 이렇게 올리는 걸로 최초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3개 안 중에서 가장 유력시되는 게 이제 공시 90% 선에서 이제 연 한 3%씩 올리는 부분으로 있는데 조세 부담의 증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랬을 땐 세액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연차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액 부담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년까지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